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자, 이렇게 정의를 쭉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순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죠.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순서도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제가 지금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이걸 생각을 해볼까요?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 어떤 효율적인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통편을 따져보자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버스를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전라도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쪽에서 또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에서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또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수영으로 직접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를 도착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제주도를 도착한다는 그 결과는 같겠죠. 하지만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비용적인 면에서나 또 시간적인 면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냈다면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도착을 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어떤 단계적인 또 효율적인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건 지금 순서도가 있는데 순서도 말고도 자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어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사 코드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이렇게 순서도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 순서도를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유형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순서도에 대한 이제 정의는 이 정도로 했고요. 순서도에 이제 기호가 있는데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순서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글자로 자연어로 텍스트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굉장히 문장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즉 정의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도형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순서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순서도라고 하는 기호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기호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순서도에 대한 도형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는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어진 문제 속에서, 즉 순서도 문제 속에서 빈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야 될 어떤 그 도형과 그 도형 내부에 들어가야 될 문장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본다는 거죠. 자, 먼저 순서도 기호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져 있는 기호를 우리는 처리 기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세싱, 프로세스를 하는 프로세싱 기호 정도가 되겠죠. 자, 값을 대입을 하는 문장으로 보통 사용이 많이 되어지죠. 대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산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기호가 바로 이 처리 기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x는 5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5라고 하는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이꼴, 즉 양쪽에 있는 수식에 대한 수식값 또는 그 결과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의 이꼴의 의미가 아니라 우측에 있는, 즉 우측에 있는 값을 우리가 right value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right value를 왼쪽에 있는 left value에게 대입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x라는 변수에 5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시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x라고 하는 곳에 5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게 두 번째로 준비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라는 걸 하지요.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초기값도 주고 선언을 해줌으로써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육각형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는요, 변수값을 초기화를 할 때, 그리고 배열을 선언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끝이 둥근 사각형 형태로 되어져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터미널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터미널 기호는 이 순서도의 시작 부분과 종료 부분에다가 이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순서도가 시작됨과 끝이 됐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름모 기호가 있는데요. 이 마름모 기호를 우리는 비교 판단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한다라든지 어떤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데 이 기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또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출력을 할 텐데 이럴 때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 출력이라는 기호입니다. 출력을 하는데 이제 그 문서로 출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흔히 뭐 A4 용지 이런 용지에다가 뭐 이 결과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입출력 기호고 이것도 출력 기호면은 이거 두 개 같은 건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기호는 입력으로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출력으로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출력을 할 때는 이 기호보다도 이 기호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호를 출력 기호로 사용을 해줘도 뭐 관계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기호가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란 원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를 우리는 연결자 기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위치하고 연결할 때 이게 사용이 되어지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순서도를 작성하다 보면 순서도에 또 이제 그 용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용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쭉 그려 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그릴 수 없을 때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물론 계속해서 그려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여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연결기호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순서도 기호가 굉장히 길 때 하나의 어떤 문서 내부에다가 기재를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이 연결기호라고 하는 거죠. 이 연결기호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뭐 굉장히 긴 그러한 순서도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그 이제 선이 있는데 이러한 선을 우리는 흐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순서도에 대한 흐름을 연결하기 위한 기호인데 이 흐름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도형과 도형 사이에 이런 흐름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환 구조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순환 구조 기호는요 반복 기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복. 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환 구조는 이렇게 자, 즉 사각형 형태 위쪽에 이렇게 또 사각형이 하나 더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통 이렇게 텍스트로 순환 구조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변수가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i는 1, 10,
1,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순서도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작성되어지는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순환 구조, 즉 반복 구조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미리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초기 상태라고 하고요. 이거를 최종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증감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i라는 변수에 초기 값을 1을 주고 i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시켜라. i 값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i가 1인데 한번 수행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순환 구조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아래로 쭉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1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i 값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i가 1이었겠죠. 그 다음에 i가 1이었을 때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면 i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요? 그렇죠.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i가 10이 될 거란 말이에요. i가 이제 10일 때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때까지는 수행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11이 되겠죠? 11이 됐었을 때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도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도의 예를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뭐 제가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좀 부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더티할 수도 있는데요. 화장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기호 중에 어떤 기호 있었죠? 자, 화장실에서 문제가 이겁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게 화장실에서 자 이를 보는 보고자 한다. 이를 보고자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작은 일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 아까 그 기호 중에 끝이 둥근 사각형 있었죠. 좀 잘 그려지지 않은데 끝이 둥근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시작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초기화를 하지요. 초기화. 자, 우리가 초기화를 이제 할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수들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화장실의 2를 볼 때는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좀 작은 일이라기보다도 큰 일이라고 해보죠. 준비물이 필요하니까 뭐 화장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초기 값이니까 이런 초기화 기호 안에다가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화장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화장실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 이동을 하겠죠. 자, 화장실로 이동을 했다면 자, 먼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남자냐 여자냐 이제 그걸 따져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해보죠. 그러면 자, 성별이 남자하고 같냐 이제 이렇게 땡땡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기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호였죠? 이거는 처리 기호였고 이거는요, 그렇죠, 비교 판단 기호. 잊지 마세요.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별이 남자하고 같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남자인 경우,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 같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제 성별이 남자와 같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남자 화장실로 이동하겠죠. 남자 화장실로. 같지 않다면요? 그렇죠. 여자 화장실로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나요? 남자 화장실로 가건 여자 화장실로 가건 공통적으로 뭐 어떤 대사를 치르겠죠. 이 일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모두 다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종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좀 드티한 예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작성이 되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순서도가 하나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순서도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이건 배우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니 뭐 자바라는 언어니 뭐 이런 뭐 비주얼 베이직 뭐 이런 언어들이 있죠.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기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크기가 작을 때는 그렇게 쓰임새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도가 있음으로써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또 나중에 유지보수하기에도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좀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신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값이나 수식의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는데요. 자, 변수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는요, 이 순서도에서는 수를 좀 수학하고 좀 다릅니다. 뭐 실순위, 허순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수를 보통 얘기를 할 때 변수와 상수를 많이 얘기를 해요. 특징으로 두고 보자면 변수는 그 변할 수 있는 성질,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값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항상 일정한 항상 그 값을 갖는 수를 상수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숫자 1이 있습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그렇죠. 상수겠죠. 이게 어떻게 1이 갑자기 2로 변할 수가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수를 우리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보통 동전 같은 거를 집어넣을 때,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조그마한 지갑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머니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주머니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제 주머니 안에는 500원이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주머니 이꼴 500,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00원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머니에는 항상 500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군것질을 해가지고 500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주머니에 있었던 값에서 얼마만큼이 빠져나가냐면 5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는 얼마가 있겠습니까? 500원이 빠져나갔으니까 0원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은, 이 50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항상 500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가기도 하고, 뭐 1000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 하죠.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돈의 그 값은 항상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머니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이름을 줄 때 이렇게 한글로 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험에서는 영문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보통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변수의 사용 예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볼게요. 영문 변수로 뭐 x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게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죠. 예,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x는 자, 뭐 10 더하기 20. 자, 이런 형태로도 문장을 기술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10에다가 20을 더한 결과를 x에게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30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겠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도 사칙 연산자가 있는데 이 사칙 연산자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연산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같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산자가 두 개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꼴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가 사용이 되어졌고 덧셈이라는 연산자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두 개의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같지 않습니다. 이 덧셈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 문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10에다 20을 더한 30이라고 하는 값이 x에 대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꼴이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10에 12 x에 먼저 대입이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처럼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x는 y 플러스 30. 뭐 이런 형태로도 기술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y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과 30이라는 값을 두 개를 더해서 x에게 대입을 하시오라는 의미죠. 만약에 y에 50이 있었다면 x에는 80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수식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변수를 이제 사용할 때는 좌측에는 항상 뭐가 오나요? 그렇죠. 변수만 올 수가 있는 거죠. 가령 50 = 70 이런 식으로는 기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값을 이쪽으로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인 거죠. 이 값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연산자는 변수나 또는 어떤 값이 있으면 그 변수 또는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호를 우리는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기호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관계 연산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져 있네요. 자,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연산자가 또 이렇게 그 순서도 기호에 따라서 또 이 연산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어떤 기호였나요? 그렇죠. 아직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처리 기호입니다. x는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 또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자, 이거 어떤 기호였죠? 그렇죠. 비교 판단 기호였죠. 자, 이렇게 또 문장이 있습니다. 자, 수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식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같아 보이는데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처리 기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이 이꼴의 의미는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라고 하냐면요. 대입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다라고 해서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비교 판단 기호에 있는 이 이꼴은요. 이 대입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10을 x에가 대입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때는 equal to의 의미입니다. equal의 의미죠. 그러니까 같냐 서로 같냐 이런 의미죠. x하고 10하고 같냐 하고 물어봅니다. 같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yes, or no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같다와 같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이꼴의 의미가 여기 있는 처리 기호하고는 비교 판단 기호에서는 완전하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같지 않다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더러는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간혹 이걸 작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크다입니다. 항상 기준이 왼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다. x가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x가 5보다 작다. x가 크거나 같다. y보다 크거나 같다.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산자들을 우리는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외에도 연산자가 더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자면요. 자, 이렇게 꺽쇠 기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제곱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x 꺽쇠 2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x의 2제곱 이라는 의미로서 x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x3 이거는 먼저 곱하기 기호죠. 근데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이제 x를 쓰기도 하고 또는 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 5/3 이게 나누기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덧셈 기호, 뺄셈 기호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순서도에 세 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가 아프죠? 예,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 뭐 이게 순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슈켄셜하게 수행이 되어지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습니다. 끝이 있네요. 뭐 종료가 됐네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i라고 하는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어떤 문장입니까? i라는 변수에다가 1을 더해서 i라는 변수에다가 누적을 하세요라는 문장인데, 물론 뭐 사실상 이 부분에는 뭐가 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초기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물론 이 부분은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만 순차 구조만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뭐 나타낸 것이라서 뭐 이런 부분까지는 뭐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i 값을 1만큼 더해서 i에다가 대입을 해라라는 의미죠. 만약에 i에 0이 있었다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i에는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j는 j 플러스 i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기에 앞서서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도 0을 주고 또 j도 0을 줬다면 0 더하기 1의 결과인 1이라는 값이 j에 대입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j 값을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순차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 구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요, 분기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기 구조. 똑같은 말이에요. 어딘가로, 브랜치를 하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로 이제 나눠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시작이 됐고요. 자, 점수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점수. 근데 이게 어떤 기호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입력 및 출력 기호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을 이제 시작을 막 하고 나서 이 기호가 났습니다. 네, 설마하니 이게 출력 기호일까요? 아니겠죠. 이때는 입력으로 사용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나왔을 때 이게 입력 기호인지 출력 기호인지를 판단하실 때는 시작 부분에 있느냐 아니면 끝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호가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는 이 기호가 입력 기호로 사용이 되어진 거고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출력 기호로 사용이 되어졌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인 것을 출력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형태로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이 돼서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입력받은 그 값이 60점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주의하십시오.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오죠? 예, 아니요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점수가 80점이 나왔습니다. 80점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80은 60보다 크거나 같냐? 조건 만족합니까? 그렇죠. 만족하죠? 그럼 t하고 f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t는 보통 true의 약자로 t를 쓰고요. f는 false의 약자로 f를 씁니다. 참이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점수가 60점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하는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고 거짓이면 이쪽으로 가세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80점이 입력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 값이 80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합격이 S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는요, 불합격이 S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이 부분은 좀 물론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것도 딱 좀 명확해지겠네요. 그죠? 겹다운표로 보통 이렇게 문자 같은 거는 묶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 들어갔고 불합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S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구조로서 선택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반복 구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작을 했고요. i는 0, sum은 0입니다. 그러면 이 i는 변수라고 했었죠.
자, 여기다 저는 이렇게 쓸게요. i는 지금 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변수에도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0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건 처리기호라고 했잖아요. 처리기호인데 변수에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가요? 초기화를 할 때는 이 육각형 기호를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답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 어떤 출제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출제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나 이렇게 해주시나 똑같다 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i는 i 플러스 1을 했네요. 자, i는 i 플러스 1이 뭐였나요? 그렇죠. i에다가 1을 더해서 그 더한 결과값을 i에게 주어라라는 의미죠. i가 얼마가 돼요? 1이 됐겠네요. sum은 sum 플러스 i를 했습니다. sum에는 0이 있었고 0에다가 1이 더해져서 sum에 들어가니까 sum은 얼마? 1이 되겠죠. i가 100보다 작냐고 물어봤습니다. i는 1이죠. 1이 100보다 작은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true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위에서 다시 위로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i가 이번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기존에 1이 있었으니까 2가 되겠죠. i가 2가 됐고요. sum 플러스 i를 했으니까 sum에 얼마가 이제는 들어가 있나요? 1이 있었으니까 1 더하기 2의 결과값인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가 2인데 2가 100보다 작다. 조건 만족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i가 이제 한번 쭉 진행했다라고 가정해볼까요? i가 99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99였다라고 해보죠. 자, 99였는데 i가 이제 얼마가 돼요? 100이 됐다라고 해보죠. 여기서 100이 됐습니다. sum은 sum 플러스 i를 했어요. sum이 100이 sum을 이제 100을 더했으니까 5050이 됐겠죠. 100이 100보다 작냐고 물어봤습니다. 100이 100보다 작나요? 같죠. 예,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false죠. 이때 내려와서 sum 출력하니까 얼마? 505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순서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문제를 역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어떤 수학적인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렇게 깊은 좀 이렇게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난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 뭐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 수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산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몰아치기로, 벼락치기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던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벼락치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또 순서도 관련해서 여러 번 또 고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강의 놓치지 마시고, 이 동영상 강좌의 장점이 뭡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듣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